동서가 임신했으니 넌 이제 저 창고방으로 나가거라. 4월의 서울 공기 중에는 늘 끈적하고 불쾌한 습기가 감돌았다. 중앙 냉방 시스템을 가동 중인 강남의 고급 빌라 주방에서조차 끈적한 더위가 사람의 기분을 쉽게 짜증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넓은 대리석 조리대 앞에 서서 긴 나무 손잡이가 달린 국자를 들고 펄펄 끓는 김치찌개를 부드럽게 젓고 있었다. 진한 김치의 신맛과 고급 국간장의 짭짤한 맛이 깨씹과 방아잎의 향긋함과 어우러져 하얀 김을 따라 주방 전체로 퍼져나갔다. 옆 가스레인지에서는 갈비찜이 약한 불에 졸여지고 있었다. 캐러멜색의 걸쭉한 양념이 졸아들며 지글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다. 오늘은 남편 김진우의 동생 김민준의 결혼식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한국의 전통에 따르면 새 신부 이지아가 친정에 가서 이바지 음식을 해와야 했지만 어제 그녀는 소파에 드러누워 온종일 하객을 맞이하느라 발목이 퉁퉁 부어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며 칭얼거렸다. 그러자 평소 자식 사랑이 지극하다고 자부하는 시어머니 최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온 가족이 이 빌라에서 잔치를 열자고 결정했다. 새 식구가 된 막내 며느리의 몸보신을 시켜준다는 명목이었다. 그리고 이 집의 명목상 안주인인 나, 박서윤은 졸지에 주방에서 뺑이 치는 공짜 식모가 되었다. 오후 2시부터 꼬박 4시간을 서 있었더니 종아리가 뻐근했다. 나는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식탁으로 옮겼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식당은 숨막히는 주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식탁에서는 시아버지 김 영감이 시원한 카스 맥주를 들이켜고 있었다. 신혼부부인 김민준과 이지아는 서로에게 바싹 붙어 앉아 휴대폰으로 신혼여행 정보를 보고 있었다. 내 남편 김진우는 시아버지 옆에서 데친 새우 껍질을 까는 데에만 열중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최 여사는 손에 붉은 벨벳으로 포장된 정교한 보석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어젯밤 내가 시누이로서 새 동서에게 주는 선물로 친구에게 부탁해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온 까르띠에 목걸이였다. 어머, 지아야. 이 목걸이 하니까 얼굴이 확 사네. 역시 우리 서윤이 물건 보는 눈은 최고야.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지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하고 다정했다. 나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고 김진우 옆 빈자리에 앉았다. 얼음물 한 잔을 마시며 미소로 화답했다. 지아씨가 피부가 하얘서 로즈 골드가 제일 잘 어울려요. 시어머니는 보석 상자를 내려놓고 나와 김진우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마침 오늘 다 모였으니 너희 둘하고 상의할 게 있다. 그녀가 상의라는 단어를 썼지만 나는 너무나 잘 알았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전조라는 것을.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얌전한 자세를 유지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김치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맛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민준이와 지아 결혼식도 잘 끝났고 우리 지아가 복덩이인가 봐. 오늘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시아버지는 기뻐서 맥주잔을 탁 내려놓았고 김진우도 드디어 고개를 들어 동생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지아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야.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오늘 오후에 내가 민준이와 지아 사주를 들고 용하다는 철학관에 다녀왔다.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이 아이를 건강한 아들로 순산하려면 신혼방의 풍수가 아주 중요하대. 반드시 이 집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들고 양기가 가장 왕성하며 욕실이 딸린 방에 있어야만 한다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 빌라는 넓었지만 욕실이 딸려 있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방은 단 하나. 바로 나와 김진우가 지난 3년간 써온 안방이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가벼운 말투로 말을 이었다. 그러니 내일부터 너하고 진우가 3층 안방을 정리해서 민준이와 지아에게 넘겨주거라. 너희는 어차피 오래된 부부잖니. 1층 창고를 개조한 손님방에서 잠시 지내렴. 지아가 순산하고 우리 장손을 낳으면 그때 다시 바꾸면 되지. 한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식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시아버지는 못 들은 척 맥주만 마셨고 김민주는 시선을 피했다. 이지아는 아래 십수를 깨물며 가련한 눈빛으로 나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내 남편 김진우,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상 앞에서 항상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맹세했던 그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으로 찌개만 뒤적이고 있었다. 심지어 식탁 밑으로는 슬쩍 무릎을 부딪혀왔다. 어머니 화나게 하지 마. 그냥 좀 참아. 그가 늘 보내는 신호였다. 참으라고? 나는 눈앞에 화목한 가족을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김치찌개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결혼 3년. 부모님이 너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고생하셨으니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는 김진우의 입버릇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삼켜왔던가. 매달 시어머니는 생활비로 500만 원을 받아가면서도 가장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는 늘 막내 아들 김민준에게 챙겨주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김진우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결국 내가 보름 동안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다. 김민준이 결혼할 때 처가에서 예단비로 1억 원을 요구하자 시어머니는 내게 손을 벌리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내 침실, 나의 마지막 사적인 공간까지 넘보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거나 애써 잊으려 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나는 김진우의 기대와 달리 조용히 허리를 폈다. 입가에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방금 어느 방을 내주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내가 방문할 줄은 몰랐는지 눈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3층 안방 말이다. 얘,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듣니? 지하 뱃속에는 우리 김씨 집안의 대를 이을 핏줄이 있단 말이다. 형이랑 형수라는 것들이 방 하나 못 내주겠단 말이냐? 그 손님방 좀 작긴 해도 사람 못 잘 방은 아니잖니? 아, 사주 철학관에서 그렇게 말했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목 식탁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그분이 이 집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알려주던가요? 죽음 같은 침묵이 식탁을 덮쳤다. 김진우가 경악과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쏘아보았다. 서윤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밥 먹다가 왜 그런 얘기를 꺼내? 당신은 입 다물어요.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김진우는 내 서슬퍼런 눈빛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이왕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떤 빚들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나는 말을 이었다. 3년 전 진우 씨가 강북의 낡은 아파트가 너무 좁다고 해서 두 분 노후도 편히 보내시라고 이 강남 빌라로 이사 왔죠. 이 집 계약금 50억 원, 저희 아버지가 제 통장으로 바로 싸주신 돈이에요. 매달 나가는 대출금 2천만 원도 제 개인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고요.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것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진우 씨 체면을 생각해서 여태껏 말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제 혼전 재산입니다. 김씨 집안과는 단 1원도 관련이 없어요. 뭐? 네 태도가 지금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식탁을 내리치자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네가 우리 김씨 집안에 시집 왔으니 내 것도 우리 집안 것이다. 이제 와서 집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겠다는 거냐? 내 눈에 이 시어미는 보이지도 않아? 형수님, 화내지 마세요. 정말 방을 못 주시겠다면 저희가 그냥 손님방 써도 괜찮아요. 이지아는 타이밍 좋게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말했다. 아니, 동서. 착각했네요.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나는 안방뿐만 아니라 그 손님 방조차 당신들에게 내줄 생각이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난 3년간 내 피를 빨아먹은 거머리 같은 가족들을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하고 나의 판결을 선고했다. 저는 결벽증이 있어서 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손가락질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제 집에서 사는 게 김씨 집안 장손에게 누추하게 느껴진다면 잘 됐네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짐 싸서 모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박서윤, 너 미쳤어? 김진우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으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안 미쳤어, 김진우 씨.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일 저들과 함께 그 낡아빠진 강북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면 오늘 밤 바로 당신 이메일로 이혼 서류를 보내주지?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단으로 향했다. 등 뒤로 경악과 분노, 저주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2층 복도 모퉁이를 돌 때쯤 아래층에서 시어머니 악에 바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내가 못 살아. 이런 악독한 며느리를 들이다니 내 팔자야. 진우야. 네가 고른 마누라 꼴 좀 봐라. 나는 픽 웃으며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가버렸다. 두꺼운 원목문 너머로 아래층의 소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문의 등을 기댄 채 온몸을 가늘게 떨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3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을 때의 짜릿한 흥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이 가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만만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내가 김진우의 아내가 되기 전 외국계 대기업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던 팀장이었고 대학 시절 토론 동아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농객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화장대로 다가가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 빌라의 등기부 등본과 함께 지난 3년간 이 가족에게 내가 지출한 모든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가 빼곡히 정리된 파일이 있었다.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안방 문은 두꺼웠지만 시어머니가 물건을 부수고 악을 쓰는 소리는 이따금씩 들려왔다. 나는 화장대에 기댄 채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지난 3년 이 집에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조차 상쾌하게 느껴졌다. 새벽 1시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서윤아, 자니?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문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우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김진우가 혼자 서 있었다. 셔츠는 구겨지고 넥타이는 헐렁했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평소의 멀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는 내 눈을 피하며 특유의 무책임하고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서윤아, 오늘 저녁 일은 어머니가 좀 심했어. 늙으셔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사주쟁이 말에 현혹되신 거야.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집에서 내쫓겠다는 그런 상처 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우리 한 가족인데 조용히 대화로 풀면 안 될까? 대화? 나는 그의 진부한 변명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김진우 씨, 당신 어머니가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내 방을 부수기 전에 나랑 단 한마디라도 상의했나요? 그건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통보에는 통보로 답하는 게 예의죠. 내일 오전 9시 당신을 제외한 당신 가족 모두 이 집에서 나가야 해요. 협상의 여지는 없어요. 김진우의 안색이 변했다. 이마에 푸른 힘줄이 섰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지난 3년간 우리 부모님이 널 친딸처럼 대했는데 조금도 이해해줄 수 없는 거야? 민준이 이제 막 결혼했는데 우리가 쫓아내면 이웃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 친딸처럼? 김진우 씨, 자기 기만도 유분수지. 당신 스스로 그 말을 믿어요?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을 그의 가슴에 던졌다. 이해? 지난 3년간 내가 당신 내 가족을 이해해 준 걸로는 부족했나? 눈 똑똑히 뜨고 봐. 서류철이 바닥에 떨어지며 영수증과 은행 거래 내역서가 흩어졌다. 김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맨 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당신네 한 가족의 청구서야.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2023년 4월, 당신 어머니는 시골 친척이 아프다며 내게 1천만 원을 가져갔어. 2023년 9월, 당신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와 간병비 4천만 원, 전부 내 카드로 긁었지. 매달 생활비 500만 원씩 3년이면 1억 8천만 원이야. 당신 동생 결혼, 예단비 1억 원도 당신이 내게 빌려간 돈이지. 이 집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매달 나가는 대출금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그에게 바싹 다가서며 말했다. 김진우 씨, 3년 동안 당신 가족은 거머리처럼 내게부터 피를 빨았어. 당신의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당신 명품 정장 몇 벌 사기도 벅차잖아.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앞에서 이해를 운운하는 거야? 당신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돈으로 당신의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김진우는 뒷걸음질치다 옷장의 등을 부딪혔다. 서윤아, 그게 아니야. 우린 부부잖아.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그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내일부터는 아니지.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아버지가 받았다. 서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냐? 나는 심호흡을 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빠, 저 김진우 씨랑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가 산 집 안방을 뺏어서 시동생 신혼방으로 주려고 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다 나가라고 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염치 없는 것들. 잘했다, 내 딸. 애초에 내가 이 집을 사준 건 네가 기댈 곳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지. 남 좋은 일만 하라고 사준 게 아니야. 걱정 마라. 내일 아침에 네 사촌 태식이한테 건장한 애들 몇 명 데리고 가라고 할 테니 누가 감히 내 딸 집에서 버티는지 보자. 이혼하면 어떠냐. 이 아빠가 평생 먹여 살릴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은 김진우를 향해 문을 가리켰다. 나가요. 남은 몇 시간 동안 당신 부모님 짐 싸는 거나 도와드려요. 다음날 아침 7시.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지난 3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렬하고 화려한 화장을 시작했다. 새빨간 립스틱을 꼼꼼히 바르자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시댁에 잘 보이기 위해 순한 양 코스프레를 하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허리선이 강조된 하얀색 파워숄더 재킷에 검은색 와이드 팬츠, 7cm 높이의 스틸레토 힐. 이것은 옷이 아니라 오늘의 전쟁터에 나가는 나의 갑옷이었다. 8시 50분. 나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짐을 싸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담배만 뻑뻑 피워댔고 김진우는 얼굴을 감싸준 채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팔짱을 낀 채 죽수는 돼지는 끓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태세로 나를 노려봤다. 새동서 이지아는 시동생 뒤에 숨어 눈물만 훔치고 있었다. 서윤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느냐? 시아버지가 마침내 담배를 비벼 끄며 어른의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김씨 집안도 이 서울 바닥에서 나름 체면이 있는 집안이다. 오늘 네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면 사람들 손가락질이 두렵지 않으냐? 나는 1인용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까르띠에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다. 지금 8시 55분. 제가 정한 시간까지 5분 남았네요. 그리고 손가락질이요? 제 등뼈는 아주 튼튼해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전 재산을 가로채려다 쫓겨난 시댁이야말로 체면을 어디에 둬야 할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어선 것이. 시어머니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미친 암사자처럼 소리쳤다. 나 오늘 절대 안 나가. 네가 어쩔 건데? 차라리 날 쳐 죽여라. 내가 똑똑히 말해두는데 박서윤, 네가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당장 네 회사로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 네가 시부모 학대하는 악독한 년이라고 다 퍼뜨릴 거야. 이 서울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마? 나는 그녀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서류 2부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어머니를 쳐 죽이는 건 범법 행위죠. 저 같은 준법 시민이 그런 짓을 할 리가요. 나는 붉은 입술을 열어 미소 지었다.
그렇게 이 집이 좋으시면 계속 사셔도 돼요. 어젯밤 제가 밤새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했거든요. 강남 시세 맞춰 아주 우대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1층 거실은 월 500만 원, 2층과 3층 방들은 각각 월 1000만 원, 관리비는 별도고요. 보증금 한 달치에 석 달치 선납입니다. 지금 바로 서명하시고 첫 달 임대료 5천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시면 계속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나는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시면 나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했다. 주거침입죄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경찰서까지 차로 5분 거리예요. 스스로 체면 지키며 나가실래요? 아니면 경찰 손에 이끌려 나가실래요? 선택하세요. 너 이건 협박이야.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김진우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윤아, 그렇게까지 계산적이어야 해? 정 하나 남기지 않고? 정? 나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지난 3년간 내가 당신 내 집에 쓴 돈으로 그 가짜는 정을 사고도 남았을 텐데요. 김진우 씨, 지금 정확히 9시 정각입니다. 임대료를 낼 건가요? 아니면 꺼질 건가요?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서윤, 문 열어. 오빠가 도와주러 왔다. 사촌 오빠 박태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문을 발로 차는 소리에 거실 창문까지 흔들렸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키 190cm가 넘는 내 사촌 태식 오빠는 헬스장에서 단련된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였다. 그가 비슷한 덩치의 친구 3명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서자 넓었던 빌라가 순식간에 비좁아졌다. 서윤아, 괜찮아? 어떤 놈이 우리 서윤이 괴롭혔어? 오늘 내가 자비심을 베풀어 염라대왕 앞으로 보내주지. 태식 오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소파 구석에 찌그러져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오빠, 난 괜찮아. 나는 태식 오빠를 안심시키고 시댁 식구들을 가리켰다. 그냥 몇몇 분들이 기억력이 안 좋아서 오늘 이사 가는 날인 걸 잊으셨나 봐. 오빠 친구들이 짐 싸는 것 좀 감시해줘. 물건 빠뜨리지 않게. 그리고 내 물건에 손대지 않게. 알았다. 얘들아,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봐. 동작 빨리. 태식 오빠의 명령에 거구의 사내들이 계단과 거실 입구를 떡하니 지키고 섰다. 시아버지는 대세가 기울었음을 알고 이를 악물며 일어섰다. 됐다. 우리도 간다. 진우야, 짐 싸자. 그 후 1시간 동안 빌라 안에서는 처절한 코미디가 펼쳐졌다. 시댁 식구들은 피난민처럼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닥치는 대로 짐을 쌌다. 캐리어가 부족하자 시장에서 쓰는 커다란 마대 자루까지 꺼내 낡은 옷과 신발을 쑤셔 넣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2층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감독했다. 시어머니가 커다란 마대 자루 2개를 들고 내려갈 때 나는 자루 틈으로 삐져나온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 잠깐만요.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시어머니는 자루를 끌어안으며 시선을 피했다. 왜? 이건 내 옷이야. 나는 그녀의 변명은 무시하고 자루 안을 뒤졌다. 그 안에는 내가 샀던 80만 원짜리 다이슨, 헤어드라이어와 2층에 장식해뒀던 프랑스제 크리스털 화병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옷이 참 특별하시네요. 머리도 말리고 꽃도 꽂을 수 있다니. 나는 비웃으며 드라이어와 화병을 빼앗았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개인 물품 외에 이 집의 실오락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고. 영수증이라도 가져와서 대조해드릴까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절도죄로 처리할까요? 시어머니는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태식 오빠의 위협적인 눈빛에 결국 낡은 옷가지가 든 자루만 들고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10시 30분. 시댁 식구들은 마침내 그들의 초라한 살림살이를 낡은 트럭에 모두 실었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은 김진우였다. 그는 텅 빈 집을 보며 슬픔과 미련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유약했어. 부모님 눈치 보느라 너한테 상처만 줬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따로 나가서 살면 안 될까? 나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한때는 그가 효자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는 그저 이기적인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나의 인내를 담보로 자신의 가족의 화목을 샀고 내 돈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웠다. 나는 신발장에서 흰 봉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혼합의서야. 난 이미 서명했어. 이 집은 내 혼전 재산이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혼다 어코드 차는 내가 사줬지만 결혼 후 재산이니 그냥 가져. 내 3년 청춘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할게. 대신 당신이 내게 빌린 개인 채무 2천만 원은 2년 안에 갚아.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어. 나 서명 못해? 죽어도 이혼 안 해. 김진우가 봉투를 뿌리치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서명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서명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변호사가 바로 소송 걸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이 내 돈으로 부모님께 상납한 모든 이체, 내역이 법정 증거가 되겠지. 당신은 모든 걸 잃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될 거야. 김진우 씨, 어른은 자기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하는 법이야. 꺼져. 나는 그의 앞에서 육중한 빌라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를 내 세상 밖으로 완전히 차단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이 고요해졌다. 끝없는 고부 갈등도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도 담배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역한 냄새도 모두 사라졌다. 거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시내 최고의 청소 전문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오후 1시 4명의 청소 전문가가 도착했다. 고객님, 어떤 등급의 청소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나는 신용카드를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집 전체 살균 소독으로 해주세요. 2층과 3층 침실의 모든 매트리스와 커튼은 고온 살균하고 거실에 있는 저 촌스러운 플라스틱 미륵불상, 소파의 레이스 깔개, 저렴한 십자수 액자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이 집에서 그들이 살았던 흔적, 냄새 한 톨도 남지 않게 해주세요. 5시간 동안 집 안에는 청소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의 저급한 취향을 담은 물건들이 하나씩 버려지는 것을 보며 3년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저녁 8시, 청소팀이 떠난 빌라는 레몬그라스와 라벤더 아로마 오일 향으로 가득 찼다. 비로소 박서윤의 냄새가 나는 집이 되었다. 나는 완전히 탈바꿈한 안방 욕실에 커다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고 로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리고 전장에서 입었던 갑옷을 벗어던지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다. 옆에는 보르도 레드 와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절친 아영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세상에, 박서윤. 진짜 그 흡혈귀 가족들 다 쫓아냈어? 대박. 내가 진작 말했잖아. 그 마마보이 김진우는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쓰레기를 치웠을 뿐만 아니라 이혼 서류도 얼굴에 던져주고 왔지. 브라보. 이자는 널 위한 거야. 아영이는 화면 앞에서 콜라캔을 들어보였다. 있잖아. 오늘 오후에 강북 그 낡은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데 김진훈의 가족이 잿빛 얼굴로 짐 옮기는 거 봤어. 듣자 하니 그 시어머니는 집이 좁아서 돌아눕지도 못하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더라. 새 동서는 애 지우고 이혼하겠다고 난리래. 아주 꼴 좋더라.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들어도 내 마음속엔 동정심 대신 인과응보의 상쾌함만이 느껴졌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래 살아야 할 세상이었다. 내 돈과 노력으로 그들을 어울리지 않는 상류층으로 억지로 끌어올렸던 것뿐이다. 이제 꿈에서 깼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아영아,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 이혼했으니 이제 강호로 복귀해야지? 외국 명문대 석사 학위까지 받은 인재가 집에서 놀 수만은 없잖아. 좋은 자리 있어? 당연하지. 지금 국내 최고의 MCN 회사인 넥스트인 미디어에서 콘텐츠 총괄 이사를 엄청난 연봉으로 뽑고 있어. 도시 여성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싶은데 지금 팀에는 화장하고 옷 입는 법만 아는 어린애들 뿐이라 깊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대. 내가 네 이력서를 CEO한테 보냈는데 내 경력을 보고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더라. 내일 오전 10시에 면접 약속 잡았어. 어때? 도전할 거지? 넥스트인 미디어. 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야망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다시 타올랐다. 가야지 왜 안 가겠어. 인생을 리셋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화끈하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칼춤이라도 춰야지. 다음날 오전 10시 나는 넥스트인 미디어 CEO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은 40대 여성 CEO 정수현이었다. 그녀는 나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박서윤 씨, 이력서는 아주 화려하네요. 하지만 우리 업계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다룹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요즘 젊은 여성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서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정 대표님, 제가 3년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 대한민국 여성들의 진짜 고통을 더 잘 이해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밤새 준비한 기획안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현재 기사의 콘텐츠들은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법,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율이 급증하고 여성의 독립의식이 깨어나는 이 시대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건 예뻐지는 법이 아니라 돈 버는 법과 그 돈을 지키는 법입니다. 정수현 대표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제가 만들고 싶은 IP의 이름은 싸이다 그녀. 현명한 대한민국 여성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나는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썼다. 첫 번째 시리즈는 독한 이혼 가이드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서 착취당하는 여성들에게 혼전 재산 증명이 무엇인지, 시부모에게 집을 빼앗겼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어떻게 반격하는지, 남편의 재산은닉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그리고 아파트 단톡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어른들을 명예훼손죄로 어떻게 입다물게 하는지를 가르쳐 줄 겁니다. 나는 정수현 대표를 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 박서윤은 바로 어제 제 집을 빼앗으려던 시댁 식구 전부를 길거리로 내쫓고 그 끔찍한 남편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이 IP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모델입니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정수현 대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 정말 멋지군요. 박서윤 씨, 당신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회의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진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채용입니다. 연봉 5억 원에 프로젝트 순수익의 30%를 인센티브로 드리죠. 콘텐츠 팀은 당신 마음대로 운영하세요. 좋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힘껏 맞잡았다. 사무실 빌딩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연봉 5억 원의 엄청난 인센티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내 손으로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티켓이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김진우였다. 서윤아, 어제 엄마가 짐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서 좁은 옛날 집에서 울고만 계셔. 민준이 아내는 낙태하고 이혼하겠다고 난리고 난 이제 주유비까지 아껴야 할 처지야.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그 구차한 문자를 보고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택시를 잡았다. 강남 빌라로 가주세요.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 난 이미 다시 시작했어. 단지 내 인생의 새로운 시나리오에는 당신 같은 폐기물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만 알아도. 넥스트인 미디어에서의 첫날. 내 삶은 마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바빠졌다. 우리는 싸이다 그녀. 첫 번째 영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나는 지난 3년간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감정적 착취를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만한 킬링 포인트로 바꾸었다. 오후 12시 30분. 회의가 잠시 멈췄다.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서 분주한 강남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내가 사는 강남 로얄 팰리스 아파트 주민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었다. 30분 전 시어머니 최 여사가 3분짜리 영상과 함께 처절한 음성 메시지를 올린 것이 화근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허름한 골목길에 앉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다. 로얄 팰리스 주민 여러분, 이 늙은이의 한 좀 풀어주세요. 우리 며느리 박서윤 아시죠? 겉으로는 교양 있는 척하더니 속은 뱀 같은 악녀였어요.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아들놈을 꼬드겨 결혼하더니 어제는 우리 식구들을 대낮에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그녀는 가슴을 치며 열연을 펼쳤다. 그 집 걔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아들도 3년간 피땀 흘려 대출금을 갚았다고요. 이제 와서 재산을 독차지하고 우리를 내쫓다니. 이 늙은 몸은 죽어도 괜찮지만 뱃속의 손주는 무슨 죄입니까? 영상 아래에는 내가 시부모 밥도 안 차려주고 생활비를 횡령했다는 등 온갖 거짓말로 가득한 장문의 글이 첨부되어 있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세상에, 박서윤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저런 악독한 며느리는 천벌받아야 해. 그때 김진우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서윤아, 단톡방 봤지? 어머니가 충격으로 혈압이 오르셔서 실수하신 거야. 내 명예에 흠이 간 거 아니까. 지금 단톡방에서 어머니께 사과 한마디만 해.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인정하면 어머니 체면도 세워주고 영상도 내리게 할게. 우리 조용히 끝내자. 나는 그의 뻔뻔함에 허수음이 나왔다. 그의 눈에 자기 어머니의 악의적인 거짓말은 실수이고 내가 사이버 불링의 대상이 될 위험은 그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 조용히 끝내자고? 꿈 깨시지. 당신들이 먼저 내 얼굴에 진흙을 던졌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진짜 개망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나는 즉시 사무실 스캐너로 지난밤 준비해둔 서류들을 스캔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단톡방에 3개의 파일을 연달아 올렸다. 감정적인 글은 단 한 줄도 쓰지 않았다. 오직 팩트뿐이었다. 첫 번째 파일, 혼전재산 증명서. 서울시 강남구 로얄 팰리스 18동 1801호는 박서윤 씨의 부친이 혼전에 전액 지불하여 취득한 박서윤 씨의 고유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이라는 문구에 붉은색으로 네모 표시를 했다. 두 번째 파일, 지난 3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매달 최 여사 계좌로 어머님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이체한 내역. 시아버지 병원비 4천만 원을 결제한 내역. 시동생 김민준에게 결혼 예단비 대여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내역을 노란색으로 강조했다. 세 번째 파일,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 남편 명의의 혼다 어코드 차량은 아내가 전액 지불하여 구입하였으며 아내는 자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위자료로 가름한다는 조항을 확대했다. 이 3개의 팩트 폭격 파일이 올라가자 시끄럽던 단톡방은 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조용해졌다. 2분 후 나는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안녕하십니까, 로얄 팰리스 주민 여러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최 여사님의 주장에 대한 제 답변은 위 3개의 파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째, 이 집은 제가 혼전에 전액 지불하여 구입했으며 김진우 씨는 단 한 푼의 대출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저는 시부모님을 박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 왔습니다. 셋째,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최 여사님이 집주인인 제 허락 없이 제 안방을 철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를 실었다. 마지막으로 최 여사님과 김진우 씨에게 경고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 영상과 글들은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10분 내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허위 사실을 정정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 제 변호인단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성인이니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음성 메시지가 올라가자 단톡방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론이 180도 뒤바뀌었다. 세상에, 혼전 재산이었어? 저 시어머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네. 매달 500씩 받고 병원비에 시동생 결혼 자금까지 며느리가 다 됐다고?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현금 지급기를 드린 거네. 안방까지 뺏으려다 쫓겨났다니 쫓겨날만 했네. 진짜 양심 없다. 조롱과 경멸의 메시지가 최 여사를 향해 쏟아졌다. 그때 김진우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서윤, 어떻게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수 있어? 이딴 걸 단톡방에 올리면 우리 엄마는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꼭 우리 가족을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경멸의 미소를 지으며 세 글자를 타이핑했다. 법정에서 봐. 그리고 그의 프로필을 눌러 내 감정을 3년간 갉아먹은 이 남자를 영원히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세상이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날 저녁 절친 아영이는 내 이혼과 성공적인 커리어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시내 최고급 해산물 샤브샤브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하고도 불쾌한 소란이 들려왔다. 여기 전망 제일 좋은 큰 테이블로 자리 하나 내줘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진우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그런데 김진우의 팔짱을 낀 여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화려한 차림의 젊은 여자였다. 그의 회사 후배 임보라였다. 평소에도 진우 선배님 하며 살갑게 굴던 여자. 시댁 식구들은 아들내미의 새 애인 앞에서 보란듯이 비싼 식사를 하러 온 모양이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레스토랑에는 우리 테이블 옆자리만 비어 있었다. 그들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 순간 김진우의 발걸음이 굳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낮에 단톡방에서 당한 굴욕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새해인 임보라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어이구, 보라야. 너처럼 착하고 싹싹한 애를 만났어야 했는데 어떤 것들은 이혼하고 나니 아무도 안 주워가는 똥차 신세가 돼서 더러운 돈 몇 푼 있다고 어른도 몰라보고 길거리로 내쫓더니 이제 벌 받아서 이런 데 나와서 비싼 척하는 꼴이라니.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아영이가 분노해서 일어나려는 것을 내가 손으로 막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임보라는 입을 가리고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진우 선배님 같은 좋은 사람을 몰라본 건 그 여자 복이죠. 이제 선배님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김진우는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를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배인님. 식당 지배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박서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시댁 식구들을 훑어보았다. 옆 테이블이 너무 시끄러워서 식사를 할 수가 없네요. 조용히 시켜주시거나 내보내주실 수 있나요? 내 말에 시어머니가 고양이처럼 펄쩍 뛰었다. 네가 뭔데 우리를 내보내라! 말아야! 이 가게가 내 거냐? 나 오늘 여기서 끝까지 먹고 갈 거다. 이 더러운 년아. 그녀가 더러운 욕설을 쏟아내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녹음 앱의 붉은 파형이 주변 소음에 맞춰 춤추고 있었다. 어머님, 왜 말씀을 멈추세요? 나는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휴대폰 녹음 기능이 켜져 있고 제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실시간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방금 저에게 하신 똥차, 더러운 년 같은 욕설들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어요. 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괴물이라도 본 듯 내 휴대폰을 쳐다보며 입술을 벌벌 떨었다. 그때 시동생 김민준이 내 휴대폰을 뺏으려고 손을 뻗었다. 옆에 있던 아영이가 빈 유리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에 김민준이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아영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 한번 손대 보시지. 남의 집 뺏으려다 실패하더니 이제 대낮에 강도질까지 하시겠다? 나는 아영이를 진정시키고 불난 집 구경하듯 앉아있는 김진우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낮에는 명예훼손, 저녁에는 모욕죄. 제가 이 녹음 파일을 추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면 당신 어머니께서 그 결과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박서윤. 너 정말 너무하는군. 김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어른한테 어떻게 법을 들먹이며 협박할 수 있어. 어른?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웃었다. 김진우 씨, 어른이라는 두 글자가 면죄부라도 되는 줄 아는 그 착각은 누가 심어줬나요? 어른이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앗고 함부로 욕설을 퍼부어도 됩니까? 법 앞에서는 어른도 아랫사람도 없어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을 뿐이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임보라가 김진우의 옷자락을 끌며 말했다. 선배님, 그만해요. 다른 가게로 가요. 창피하잖아요. 최 여사는 그 말을 핑계 삼아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레스토랑을 나섰다. 김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는 마침내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박서윤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박서윤,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도망쳤다. 며칠 후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진우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증거, 은행 거래 내역, 단톡방 캡처, 식당 녹음 파일을 보여주며 소송으로 갈 경우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며 그의 어머니는 전과자가 될 수 있고 그의 평판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의 직장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진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나는 아영이가 선물해준 불꽃처럼 강렬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법원 앞에 섰다. 며칠 사이 김진우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예전엔 그런 화려한 옷 입은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당신 어머니가 정의하는 현모양처에는 어울리지 않는 색이었으니까요. 나는 차갑게 답했다. 그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한 눈으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지옥 같았고 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그립고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비웃음을 날렸다. 당신은 내가 그리운 게 아니야. 당신 가족을 위해 공짜로 일해주고 돈까지 대주던 그 만능 식모가 그리운 거겠지. 당신의 그 후회는 사랑이 아니라 편안한 삶과 계층 상승의 발판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기적인 아쉬움일 뿐이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를 지나쳐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4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절차는 끝났다. 판사가 내 손에 쥐어준 이혼 결정문은 내게 자유를 선고하는 판결문이자 과거를 끊어내는 통행증이었다. 법원문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넥스트인 미디어 본사로 가주세요. 안녕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안녕 박이사. 이혼 판결을 받은 지 3일 후 나는 넥스트인 미디어가 거금을 투자한 전문 스튜디오에 섰다. 쌓이다 그녀의 첫 번째 영상 촬영 날이었다. 카메라의 빨간 녹화등이 켜지자 나는 정면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기 3일 전 저는 법원에서 막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이혼 결정문을 살짝 들어보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한 여자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인생 전반부에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라고요. 나는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를 착취했는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분석했다. 그들은 대놓고 빼앗지 않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로 당신의 양심을 인질로 잡죠.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침실까지 빼앗으려 할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아내도 딸도 아닌 그저 남의 눈치를 보며 숨쉬는 현금 지급기였다는 사실을요. 스튜디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몇몇 여성 스태프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래서 저는 울거나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고 변호사를 불러 모든 빚을 정산한 뒤 그들을 제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신감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 통장의 잔고와 혼전 재산 증명서 그리고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당신의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이혼은 인생의 오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오점입니다. 촬영이 끝나자 스튜디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박서윤과 싸이다.
그녀는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영상 조회수는 하룻밤 만에 500만을 돌파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하며 나를 인생의 등대라고 불렀다. 그 주 금요일 저녁 나는 회사 건물 앞에서 초췌한 모습의 김진우를 마주했다. 그는 은행 카드 한 장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영상 봤어. 엄마도 봤어. 매일 집에서 울면서 예전에 너한테 그러면 안 됐다고 후회하셔. 이 카드에 2천만 원 있어. 이번 달에 내가 굶어가며 모은 돈이야. 먼저 갚을게.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재혼하자. 나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김진우 씨, 당신의 후회는 단 1원의 가치도 없어. 지금 당신이 재혼을 원하는 건 내가 유명해지고 더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갖게 되자 다시 한번 내게 기생하고 싶을 뿐이잖아. 정말 미안하다면 내 인생에서 최대한 멀리 사라져줘. 그리고 매달 빚이나 제때 갚아. 재혼? 평생 당신에겐 그런 자격 없어. 나는 그를 등지고 차에 올랐다. 차창이 올라가며 그의 절망적인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과거의 수렁에 빠진 그를 돌아볼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 주말 나는 국내 최고 시청률을 자랑하는 여성 토크쇼에 출연했다. 진행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박 이사님의 영상이 너무 공격적이라 전통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가족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온유함은 선택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눈물로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전통적인 결혼관에 갇혀 고통받는 여성들의 족쇄를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능력과 자존감을 잃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든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방송국을 나서자 서울의 하늘 위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수많은 브랜드에서 수십억 원대의 광고 계약 제안이 쏟아졌고 아영이는 오늘 밤 최고의 루프탑 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자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고층 빌딩 유리벽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당당한 흰색 정장, 강렬한 붉은 립스틱, 흔들림 없는 밝은 눈빛.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자신의 운명과 재산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인공 박서윤이었다. 상쾌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자유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